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호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요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었는가였는데 특검에서는 2023년 10월로 전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간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다. 그러니까 실제 계엄이 일어나기 1년이 훨씬 훌쩍 지날 때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이라고 한 때가 뭐 여인영이라든가 박완수 총장이라든가 군 인사가 그때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군 내부의 세력과 조직을 개편했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거니까 준비를 한 거니까 실행에 대한 모든 기획이 완수가 되고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담당자까지도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비뿐만 아니라 기획, 실행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2023년도 10월로 본 것이고 또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내란 과정에서 그 실행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왜 내란이 언제부터 기획됐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내란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얘기하니까 2024년 총선 관련해서 총선을 이기던 지던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음모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2024년 12월 3일 이전인 1년 한 4, 5개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참패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집권 이후부터도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준비했었고 그것이 2023년 10월이니까요. 한 1년 한 6개월 정도가 또 지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미 집권 초부터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비했고 그 예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내란 특검은 뭐 결론을 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발표 자체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이고 이것들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내는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내란 특검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입증해 나가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2022년 7월에서 8월쯤에 사정기관에 고위직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때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면은 집권하고 한 1년도 안 지났을 시점에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이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정치를 할 생각이 집권 초기부터 없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2022년 5월 9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 뭐 불과 2달밖에 안 된 시간인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퇴하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엄청나게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국회에 대한 불신 또 민주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불과 뭐 정말 2개월달밖에 되지 않은 시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뭐 계엄과 관련해서 생각할 만한 계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정치권에 대한 불신, 특히나 민주당이 입법권을 당시에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2020년서부터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 그것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정확한 판단 못한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서정욱 변호사님 뭐 잘 아시죠? 특검이 비슷하게 설명을 했어요. 검찰총장에서 물러났을 때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뭐 특검이 이거 발표가 뭐 완전히 창작 소설이라 창작 소설? 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2022년 7, 8일 달이면 2달 뒤잖아요. 네. 근데 사정기관 고위직한테 들었다. 이게 듣고 들은 게 전문 증거도 이게 이중 전문 증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어디 가서 뭐 특검에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습니다 하면 이게 진실이 되고 역사가 됩니까? 아니 한 사람의 말이 건네들은 걸로 네. 이게 역사가 진실이 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정언이나 물증도 아니고 전해들은 한마디 말 가지고 계엄을 이게 그때부터 7월부터 준비했다. 취임 2달 만에 계엄 준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지도부 만찬자리에서 뭐 비상대권이 있다. 만찬자리라는 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계엄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이게 헌법에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군인 인사권 2023년 진짜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여인행을 합참의장이나 진짜 제대로 이게 요직요직 해야지 합참의장도 개입 안 했고 네. 참모총장도 한 게 없어요 이번에 박한수 계엄 사령관만 됐지. 따라서 이게 군인사 정상직 인사를 가지고 마치 이게 계엄을 위한 인사다. 네. 이런 게 소설 아닙니까? 이런 정황들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네. 계엄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했는데 네.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2시간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거기다가 이게 어디에 수감해야 될지 수감시설이 방첩사 없으니까 수방사가 알아봐라. 막 그날 우왕좌왕 밤에 했잖아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군인들도 당황하다가 2시간 만에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계엄 이리 됩니까? 옛날에 뭐 전두환 계엄은 내가 몇 년 준비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네. 이번 건은 이게 그냥 저는 대통령 말을 액면 그대로 이게 믿는 게 민주당의 폐악질이나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 전 출탄에. 대통령 측 주장 그대로시네요. 예, 저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더 상식에 맞고 그게 증거에 부합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는 저렇게 생각하시고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개념이 없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높은데 황당한 방법으로 계엄을 한 겁니다. 근데 네. 그 계엄을 하는 옆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죠. 실력이 없다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옆에 있고 자신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보완할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뭐 사주나 주술을 봤다라고 하는 노상원 씨가 온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 노트에 보면 북한을 이용해서 마치 좀 사람 정치인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위장하는 것들 그리고 네. 북한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것들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첩에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무능했고 또 북한도 이 무능한 정부에 이용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술만 먹으면 민주당을 싹 쓸어버려 또 야당 대표를 싹 쓸어버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심지어 자신의 자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까지 총으로 쏴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얼마나 자기 절제력이 부족했고 그냥 자신의 말만 들어버리지 않으면 모두 다 적으로 생각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해서 싹 쓸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활용해서 계엄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처음에는 술 마셔서 저러나? 라고 하다가 점점 이게 확인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시작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방첩사령관에 앉히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됐으나 예.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 안 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말만 지시만 있으면 다 따라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무대책, 무능력적인 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 시민들이 나서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12월 3일이었냐? 이것도 굉장히 추론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특검에서는 미국이 그때 대선을 치르면서 이른바 권력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할 거라고 봐서 일단 그날로 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뭐 제가 볼 때 특검 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그러니까 집권 이후부터 비상계엄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2023년도 10월 군인사가 있었습니다만 2023년도 11월 달 군인사 이후에 12월 달 한남동 관저에서 신원식, 조태용, 김명수, 김영현 등을 모아놓고 비상대권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2024년도 3월 달에 다시 또 이 얘기를 갖다가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곽종근 군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하와이에 가서 강호필 합창차장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건 계속 줄기차게 준비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점과 관련해서 총선 이후에 일정한 시점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결합된 게 뭡니까?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가 적어도 윤석열 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측면들, 그다음에 예. 김건희 씨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특검을 수용하려고 했던 어떤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 거기다가 플러스 명태균 사건이 바로 불거지면서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었고 예. 12월 10일 날이 이 김건희 특검을 통과할지 안 할지 결정한 날이었었거든요. 저는 미국과의 관계 또 미국의 대선이라는 기간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씨의 개인적인 장기 독재의 야심과 예. 김건희 씨의 어떤 유죄로 추정되는 다양한 사건들이 결부돼서 발생한 시점들이 12월 3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12월 3일과 관련해서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지? 12월 3일이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고 예. 소위 그 정기국회가 있어서 회기가 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지 그러면서 말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주소적 판단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무슨 나왔었잖아요. 얘기죠? 예. 얘기 많이 나왔죠. 우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계속 김건희 씨가 주술 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12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내란을 일으키기에 아주 안 좋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런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는 저는 미국의 대선과는 연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내란 특검이 지금 못 밝혔으니까 예. 이후에 뭐 제2특검이든 예. 아니면 경찰 합수부든 이런 데서 밝혀야 될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중에 요거는 하나는. 미진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볼 때 예. 미군의 대선과 미국을 고려했다면 내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2월 3일 왜 12월 3일이냐에 대한 답입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그래서 합니다만. 무속에 개입한 정황 없다고 또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일을 특검이 했지만 예.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계엄과 관련해서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결과죠. 쿠데타라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면 그거 왜 하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냥 추상적인 이유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엄의 동기나 그 12월 3일을 왜 특정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더 한다고 하더라도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이나 뭐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12월 3일을 얘기하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오늘 징역 2년 구형 선고 받았던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수첩에 나온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했었던 계엄과의 인과관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의견을 좀 일부 반영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단행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정말 그게 100% 맞는 것처럼 한다면 너무 허황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허황된 얘기 가운데 하나가 12월 3일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그건 정말로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일단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에서 어떤 내용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그 시기, 예. 그러니까 그 날을 왜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게 예.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뭐 명태균하고도 아무 관계없고요. 예. 이 부분은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창수 검사장부터요. 줄탄핵을 절정에 이를 때요. 30번에 가까운 줄탄핵이 거기에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예산철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볼 때는 대통령실 예산을 영원 만들고 예, 검찰 뭐 그런 예산을 얘기 영원. 있었죠. 예. 그러면 저기 국방 예산 중에도 대통령이 가장 필요하다 싶은 걸 다 삭감했던 이럴 때입니다. 예. 따라서 줄탄핵과 그다음에 그 예산 때문에 대통령이 분노한 상태에서 그때 마침 이게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카자흐스탄 거기에 그 나라가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쓰는데 부정선거로 나라가 난립니다.
딱 보니까 대통령은 이게 선관위부터 치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된다. 예. 국정원에. 따라서 이게 부정선거와 그다음에 줄탄핵, 예산, 농단 여기에 분배해서 한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줄탄핵을 한다고 내란을 생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거를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탄핵을 하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 예산 문제 관련해서 특활비 사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이 줄을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히 예를 들면 소위 그 용산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것이 줄을 것이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아니 본인 친구를 선관위에 사무처장으로 보내놨어요. 사무처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 이런 논거를 가지고 내란 자체가 상당히 뭐 원인이 분명했었고 충분했었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헌정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근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거로도 뭐 예. 이거 다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만 전 이 근거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예. 지지층들만을 위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검에서 그러면 계엄을 왜 일으켰느냐 그 이유도 잠깐 정광재 대변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수근 이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 이런 시스템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의대 지원 문제 2,000명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했더니 10분간 쌍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평소의 태도를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죠. 그만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 하면 자기는 더 극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예. 오죽했으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살하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체포조 명단 보십시오.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까지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보복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뭐 탄핵 심판, 예산 삭감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싫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부인이 재판받기 하기 싫은 거예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모든 거 다 밝히면 탄핵된다라고 하니까 두렵고 싫은 거죠. 감옥 가기 싫은 거고. 그래서 남들은 감옥 잘 보내지만 정작 자신과 가족들은 보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겁니다. 이게 뭐 명분이 없어요. 예. 그만큼 얼마나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그냥 내 것처럼 사유화했는지도 참 의문인 것이고 검찰을 사유화했듯이 법무장관 보시죠.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야, 내 부인은 무혐의야. 근데 왜 빨리 처리 안 하냐라고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심지어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내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황당하다 못해 너무 황당한데 그렇기 때문에 계엄한 거고 뭐 이유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반대하고 나한테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감옥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감옥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행정 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회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못하도록 국회를 포위했는데 이 포위하고 나서 이 사람들 정치행위한다고 다 체포하고 나서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려고 한 거예요. 최상목에게 시켰죠. 최상목 씨 안 한 거잖아요. 최상목 씨도 이거 했다면 구속됐겠죠. 그만큼 너무나도 무대책의 대통령을 보면서 일부 무대책인 대통령에게 따라가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구속되고 그나마 조금 견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다시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서 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이후에 김건희 여사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특검에서 보면은 배경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뭐 여러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계엄에 실제 깊숙이 관여했거나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관측,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검에서는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감정적인 언쟁이 오고 갔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진짜 워딩으로 전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뭐 사실 이런 정도의 워딩이 나왔다는 것을 특검이 전원을 통해서 받았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날의 일정이라든가 특검에 아무리 수사를 하고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관여했다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특검도 민주당이 그동안 하명 수사하다시피 했지만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와 계엄과의 관련설 같은 어떤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것을 전 정부에 대한 공격 도구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영상 좀 보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불법 유언적인 계엄이 있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가 구체적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엄중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환자의 주민번호 7자리나 3년간 투약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마 수십 명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은 99%가 김건희 씨 보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런 개인적인 가정사 진술 같은 게 김 여사와 관련성을 이제 추정을 했는데 직접적인 개입한 거는 못 찾았다는 게 오늘 특검의 얘기지만 배경은 됐다는 거예요. 왜 소장 보세요? 근데 제가 대통령을 좀 몇 번 뵀거든요. 계엄도 제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예. 탈당 권유할 때도 제가 직접 찾아뵙고요. 예.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나게 김건희 공천 개입이 아니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막으려고 계엄할 하던 이유가 없어요. 지금 특검도 기소 못했잖아요. 이번에 명태균 공천 개입이고 전혀 아직 기소 못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것 막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 막으려고 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계엄을 몰랐던 건 맞고요. 그런 게 팩트 특검 발표 그거 하나는 제가 특검 발표 중에 딱 하나 동의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 이건 몰랐다?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다음 특검이 아주 찔끔찔끔 아주 그냥 저는 고약한 게요. 예. 마치 너 때문에 내 계획이 있었는데 망쳐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흘린 게요. 예. 저는 아주 나쁘다 봅니다. 의도가. 흘렸다. 왜냐하면 이게 답변식으로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닌데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누구 수행 척건한 데 들었다 이런 전문 증거 가지고 하는데 제가 계엄 이후에 저도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김 여사는요 계엄에 대해서 전혀 이게 대통령이 언쟁을 하거나 예. 다투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게 입장이고 오죽하면 계엄했겠냐 이런 게 굳건한 동제적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애정도 있고. 예. 따라서 이게 너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해도 대통령이 일하지요. 너라고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보면 이게 언론 제목 보면 반말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저는 일이다. 그럼 김 여사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동안 들은 걸로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섭섭하거나 이게 화를 분노하고 내거나 그런 그게 적이 없어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해를 한다. 예. 이런 게 입장이 오죽하면 이래 했겠냐.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들은 얘기하고 예. 특검의 조사를 한번 보면 다르잖아요. 특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게 내가 있었는데
생각하는 게 내가 많았는데 왜 당시 이제 그걸 해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V0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국정을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난 거잖아요. 정권이. 그런 것에서 화가 난 건데 생각이 많았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너가 계엄을 해서 망쳤다가 아니라 계엄을 실패해서 망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를 갔잖아요.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성형외과를 갔을까? 오히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오히려 자신이 계엄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무식해도 내가 마누라 때문에 계엄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김건희 씨를 향해서 검찰이라든가 모든 언론이 다 공격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구하고 싶었겠어요. 내 마누라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보냈던 텔레그램에 나오잖아요. 네. 내 부인은 무혐의가 확실하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기분 나빴던 것도 맞지만 예. 김건희 씨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시켰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김건희 씨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나는 남편이 하는 걸 몰랐다. 당사자 두 사람이 지금 다 부인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법정에는 못 세웠지만 국민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유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탓만 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신 때문에 다 맞췄다. 너 뭐 당신 이런 표현을 떠나가지고 저는 그 김 여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까 하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행정관이 없는 말을 지어낼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윤석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통치 과정에 계속 개입했고 관여했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 안에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단,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자고요. 예를 들면 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라고 거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예. 또 하나가 김혜경, 김정숙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체포 명단 중에 최재형 목사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 이거 이재명 그 당시 당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명단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텔레그램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명단이 김건희 씨가 생각하고 있는 명단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예. 제가 이 뉴스에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롯데리아 회동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노상원과 김건희 이 두 사람 간에 비화폰을 통한 통화가 몇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예. 저희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로 김건희 씨의 내란 관여된 모든 내용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예. 제2의 종합특검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특검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 김건희 씨와 내란과의 관계에 대한 수사 진척들을 하지 못하고 정리를 했는데 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부회장님 얘기를 이제 계속 2차 특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결론은. 노상원 씨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년을 구형해서 왜 이렇게 구형량이 적냐면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자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재판부에서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의 설명을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승훈 부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엄의 동력 중에 하나가 됐다고 노상원 씨를 평가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렇죠. 노상원 씨가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블랙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군인들도 개인정보를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민간인 신분의 이 사람이 받았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이건 예. 정말 부정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투해서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도 이 계엄의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계엄 동력이었을 것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범죄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친분을 앞세워서 승진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예. 후배 군인들로부터 2,600만 원 정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개인적인 범죄까지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2년이 선고된 것이고 이 외에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아직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거 본인의 범죄에 비추어 보면 형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서정 변호사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재판부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을 위헌 비상계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내란 관련해서 재판부가 처음으로 오늘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근데 뭐 저는 영향은 안 줄 거로 봅니다. 이번에는 그 순수하게 뭐 개인 비리 2,600만 원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보사 그 명단 받은 거거든요. 아마 근데 이 재판부가 21분가 뭐 그럴 거예요. 이 재판부에서 그 계엄이 내란이다 아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심리하거나 한 건 그러진 없어요. 않았죠. 예. 그냥 저는 이제 그 판결문에 뭐 직접적인 관계 없는 간접 사실로 그냥 한 줄 쓰란 거지.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지기현 판사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노상원 이분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김용현 장관하고는 오래 인연이 있지만 예. 대통령하고 이게 직접 소통하거나 그게 없어요. 예. 자, 이거 가지고 이게 윤 대통령하고 노상원이가 마치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판부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혐의 개인정보 관련한 혐의 이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비상계엄을 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으로 예, 그게 전제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아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탄핵 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을 때도 위법한 비상계엄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었죠. 저는 예. 모르겠지만 다른 재판부가 이 판결에 기속이 돼서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여튼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판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하는데 뭐 서 변호사님은 저보다 뭐 법조 그 지식이 훨씬 많으시니까 제가 뭐 이게 맞겠다라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좀 생각하는 바는 다릅니다. 아니 그리고 왜냐면 이게 국민의힘 상황하고 연관될 수가 있어가지고 예. 국민의힘하고는 근데 저는 연관 지어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그 계엄을 알아서 결국에는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 소송으로 가겠다. 그건 벌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아니 구속영장이 윤 전 끊기면서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내란 무죄로 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남들 빼고 다 내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극우 빼고 초등학생들도 내란이 위헌 위법인 줄 알아요. 근데 판사가 여기에다 위헌 위법이라고 써야지 어떻게 합법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판사들이 다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데 지기현 판사가 위헌 위법이 아닙니다. 무죄 판결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무죄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위헌 위법적 계엄이라고 하는 게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을 갖다 고문을 해서 어떤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들을 노상원 수첩에 적시했었고 그것이 실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런 내란 과정에서 노상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위헌 위법적인 내란뿐만 아니라 실행까지도 판사가 염두에 두고 얘기한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판결, 1심 판결 아직까지 1심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판결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 자체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오해를 살까 싶어서 제가 이게 계엄이 합헌이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다.
개헌이 합법이다, 합헌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 개헌이 위헌 위법은 될 수는 있는데 내란은 아니다. 내란은 아니고 개헌법에 욕구 있는 직권남용이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이거 허영 교수나 우리 헌법학계 태도도요 내란은 아니다 하거든요. 실제 제주에도 개헌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그렇지만 이게 내란까지는 과하다, 이런 분이 우파 쪽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계엄이 이뤄진 그 다음 날 당정대 회동이 뭐 긴박하게 안가 회동도 열리고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한동훈 전 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즈음을 한번 시간을 돌려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이죠. 그날 오후에 이렇게 당정대 핵심 인사들이 총리실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참석자들을 저희가 명기를 했는데, 근데 이 회의의 목적이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 책임을 군경에 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청구서 이 회의 내용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진척된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증거들을 좀 모아내기, 예, 사회적인 어떤 진술과 사회적인 증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대통령실, 국민의힘 여기에 있는 아주 주요한 핵심 라인들이 모여서 내란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이 아니라 경찰과 군, 그다음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들이 한 것으로 이제 몰아가자라고 회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검찰에 전화해서 자진 출석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체포가 돼서 체포된 상황에 수사를 진행을 하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그 전화를 받은 이후에 검찰에게 출두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지국이 용산이었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예.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후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 또 체포가 되죠.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줄줄이 군사령관들을 다 체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뒤에 실행이 된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면 모든 잘못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하나 실행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당정대 간에 벌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사태를 수습한다고 하면서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모여서 뭐 공동정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의들을 얘기하는 과정 자체는 예. 그 내란 당시에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이 일어난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은 당정대가 다 모여서 내란을 축소 은폐 또는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실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진짜 며칠 전에 이걸 안 건지 아니 그 전에 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영장이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아마 이 내용이 미리 들어갔으면 영장 기각할 수 있었을까요? 영장 판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회의였고 예.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왜 영장이 기각됐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전 대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때 이즈음에 저희가 12월 8일 대국민 담화까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즈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나온 해답은 하야 요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 각각의 참석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입니다. 예.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계엄을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네, 네. 부분은 굉장히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9일인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경질한 후에 후임 국방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유력 후보가 한기호 의원이었어요. 4선 맞아요. 의원에.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기호 의원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더 큰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고 한기호 의원도 결국에는 국방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얘기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얘기했었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TF 단장을 맡아서 사실 대통령실과 일정 정도 얘기를 했고 결론을 3개로 압축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탄핵 표결이 있었던 12월 14일에는 그 탄핵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특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계엄에 대한 태도는 아마 모든 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계엄 다음 날 이런 당정대 회의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을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여권이었죠. 여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때라 좀 궁금해지네요. 다음 이제 경찰이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이제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소환 조사 계획도 있으신가요? 전담 수사실에 나오는 거 아니시죠? 어떤 자료 확보할 계획이세요, 오늘? 정궁 등 10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관심을 일단 모으는 거는 한학자 총재의 금고에 있었다는 그 현금 280억 원입니다. 이승훈 위원장. 먼저 이 280억 원 압수수색 때 발견하긴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중요한 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이게 뭐 기독교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금 한학재 총재가 모든 걸 다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금고에 모였던 것 같고 이 돈이 나갈 때는 한학재 총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각종 뇌물을 제공한다거나 정치 자금을 제공할 때 한학자 총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고에 있는 돈의 출처와 그리고 그 돈이 나갔을 때 작성된 회계 장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뭐 금고지기의 어떤 진술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예. 기존에 압수수색된 자료와 또 특검에는 민주기 특검에는 이런 압수수색된 자료가 있잖아요. 예. 이걸 임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시 압수 절차를 가져와야지만이 그렇죠. 예.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단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돈을 줬다고 그랬다가 안 줬다고 그랬다가 내가 만난 적도 없다고 그랬다가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건 한학자 총재가 자신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게 주 목적인 것이지 그 교도소에 나오기 위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정치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휘둘리면 안 돼요. 특검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가 휘둘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 확보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경찰도 우리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윤영호 씨의 지금 목적은 나오는 게 최고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랬을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을 공격하면 민주당이 좀 주춤할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도 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집행유예를 주지 않을까? 한학재 총재에게도 집행유예를 주지 않을까라고 살짝 공격을 해봤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더 철저하게 빨리 수사해라. 그 전재수 장관도 나 수사받겠다. 장관직 버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는 부담 없이 굉장히 압수수색이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호랑이 코털 건드렸다가 예. 지금 된통 맞은 격이거든요. 예. 아마도 통일교가 기존의 어떤 특검에서의 비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리 여기까지도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선상표에서 이 돈이 뭐 장부도 없고요. 이 돈을 꺼내다 쓰려면 총재하고 총재 비서실장 두 사람만이 허가할 수 있는 돈이라는데 정작 그 금고직이라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수사하기 좀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불가능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하다 보면 현금 뭉치가 많이 나오죠. 예. 우리 실제 민주당 의원도 이번 돈 봉투 무죄 받았지만 그 놓지 않습니까? 장롱에 몇 억씩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걸 압수수색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장이라는 게 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아,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이. 예, 물건이든 아주 구체적으로 요즘 이게 특정이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의심난다 해서 저 돈을 압수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 현금을요, 뭐 이게 불법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수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정치 자금 로비로 저는 전방위적으로 이게 뿌렸을 거다. 예.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하고요. 추정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본인들에게 선교 자금이라 하지만 선교 자금을 저렇게 현금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불법 로비 자금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예. 그러나 이게 수사는 상당히 난항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관장 대표님 참 금고에 280억 미아 보세요. 미아를 무려 200억 가까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긴 하네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을 280억 원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 그러네요. 카지노라는 드라마 보면은 거기 빅보스가 뭐 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서 달러로 바꿔줬다. 차무식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갖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만 해도 대단하다. 물론 뭐 100달러짜리 고액 그 지폐를 통해서 갖고 있었겠지만 상상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죠. 예. 근데 이게 불법적인 용도로 조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통일교가 갖고 있는 그 기업들 뭐 기업에서 직접 온 자금이요? 자금이라고 보기도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헌금을 한 자금이든 이 현금성 거래가 종교 단체는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용의점을 찾아서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점을 써서 이거를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두고 예. 봐야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한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 유관단체와 최소한 7번 접촉했다고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전재수 전 장관은 바로 해명을 내놓은 것이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제 한학자 총재가 있는 책을 들고 같이 찍은 사진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전재수 전 장관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책 들고 와서 같이 찍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냐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예. 선거운동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복장을 보면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면 안 찍을 사람이 없어요. 저거 안 찍자고 그러면 선거운동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이 무슨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책을 갖다가 전달하는 과정이 찍힌 사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공개적으로 저렇게 모여 있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와서 지지자인지 뭔지 알 수는 없죠. 와서 사진 찍자고 책을 들고 왔는데 예. 야, 이 책은 누구 책일 겁니까? 이거 통일교 한학자 겁니까?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 자체를 가지고 통일교와 전재수 전 장관이 뭐 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 자체는 전 매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성을 가지고 저희가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했습니다만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통일교에서 로비를 위해서 돈을 줬다고 한다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했던 것처럼 돈 사진도 찍어놓고 또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단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동석을 해서 예. 서로의 알리바이 같은 경우도 맞춰놓는 것들이 꽤 있고 그 당시 자기 부인이 재정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알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쭉 짜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그냥 몰래 주는 게 아니라 줬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겨놔요.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이 특검에서 저렇게 진술했다고 한다면 특검이 그 진술 내용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얼마를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전재수 전 장관이 그 날짜에 무엇을 했는지만 밝혀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접촉을 했다? 7번? 저는 100번을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접촉 내용 가지고는 범죄 혐의를 저는 입증할 하등의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나오겠죠. 어떤 결과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저 내용 가지고 범죄와 연루돼 있다, 돈을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살펴볼 텐데 먼저 민주당에서 어제요 행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당 70주년 행사였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큰절을 했다고 하네요. 현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나가실 때마다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죠? 박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 국가입니다. 피와 땀과 노력과 정성을 검찰 독재 정권 3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어제 현장 영상 보셨는데 이승훈 부회장님 저기 연호하는 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호되기도 하고 정청래 대표가 아주 많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유독 강조를 했고 사퇴하라는 피켓도 들렸었단 말이에요. 저것이 어제 민주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극소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권 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계시죠. 지지율은 한 60% 가까이 올라 있고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40%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보다 대통령의 지지가 더 높은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는 거죠. 그 당대표 입장에서도 정부가 성공해야지 이 정청래 대표도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왜 유독 강조했을까요? 지금 명청 갈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뭐 저변에는 조금의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러기에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꾸 갈등의 소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뭐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약간의 갈등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연대할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요즘에는 조금 더 자신의 입장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시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도 다시 합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청 갈등이 있고 공천과 관련해서 내분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예상들은 보수라든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인 것이고 아직까지는 저는 같이 공정하게 공천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정부의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다시 한 길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무슨 정무수석이며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일을 하시라고 일을.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요. 글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 보이긴 한데 일단은요 민주당을 향해서 일을 하라고 얘기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석해요? 당연히 정당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걸 할까 말까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정하게 그 이전은 저희 그 당 대표가 1인 1표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1인 1표제 문제가 당원들의 권리 문제라기보다는 다음번 당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으면서 내부의 갈등과 균열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내란 재판과 내란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인 정부와 민주당의 도덕성
그다음에 능력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엔 동의를 해요. 예.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참모들의 발언이 많아지게 되면 그 자체가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보이스로 가기 위해서 가급적 내부에서 조율을 통해서 조율된 내용들을 가지고 청와대면 청와대 아니면 당이면 당 어떤 결정된 일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뭘 결정하기 이전에 너무 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된 어떤 균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지율에 연동돼서 내란 수사나 내란 진압 과정에 어떤 큰 예를 들면 도덕적인 치명상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또 반대로 따지고 보면 유시민 작가는 외부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유시민 작가의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예를 들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께서도 제가 볼 때는 발언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유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동안 정치권 발언을 좀 안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좀 강한 얘기가 나.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엔 늘 민주당의 강성 메시지를 대표해 왔던 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든가 조의대 특검, 뭐 조의대 청문회라든가 이거에서 일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이게 너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속도 조절하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왜 그런 결정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몇 차례나 유상호 수석에 얘기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엔 조금 더 빨리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데 대통령이 좀 늦게 가고 있다. 그 늦게 가고 있는 중간에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무수석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 진영을 강화하고 이 메시지들을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성공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에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 부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0년 선거에서도 본인이 뭐 200석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의석수가 확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이번 대선 앞두고도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붕 떠갖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도층으로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세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러다 가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보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앵커님 모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보수의 아버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강경 메시지들을 자꾸만 낸다는 게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 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저도 이거 한마디만 하면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상당히 좀 비겁하다 보는 게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쓴소리 해야 되잖아요. 이거 우상호 수석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당이 왜 저래? 당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쓴소리 못하고 우상호 수석이 말이 많다. 우상호는 참모입니다. 이거는 저는 좀 비겁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유시민 작가처럼 막 밀어붙여 이러면 이게 헌법도 만들고 내란 재판부도 만들고 법외국제도 만들고 계속 막 밀어붙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이런 게 저는 길이다 봅니다. 이승부의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유시민 작가를 보는 시각은 어때요? 어느 정도 뭐 김종국 부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좀 말을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일단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들은 유시민 전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좋아하죠. 적극 지지자. 강한 발언을 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터 빨리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이라든가 내란 관련자들을 빨리 처단해 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습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었더니 이게 위헌 판결 나버리고 위헌 법률 심판 제기해버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고민할 수 있죠. 위헌성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위헌성을 제거한다고 했더니 법원의 개입을 더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법원에 개입 많이 해주니까 법관 대표회의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5명을 주자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또 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관 추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법관 법관 회의에서. 네. 그러니까 위헌성 제기하자고 보니까 또 법원으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왜 생각만 하냐? 빨리 내란 전단 재판부 하라.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렇지만 뭐 우상호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많은 또 민주당의 관련자들은 위헌 법률의 심판 제청이 돼버리면 큰일 난다. 예. 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유시민 전 이사장 이런 말 할 수 있죠. 뭐 본인이 공직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의 말대로 존중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회의에서요. 양강자 최고위원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당 상황 가지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11월, 12월 최근 3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였습니다. 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2배 낮습니다.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다. 전망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 레거시와 민주당을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등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민주당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를 공격을 향합니까? 방금 제 발언에 이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토의 진행에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먼저 얘기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발언 기회를 다시 얻어가지고 저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핵심은 왜 민주당 공격 안 하고 당대표를 흔드냐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지금과 같은 지도부 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당의 중도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서 지금 그 유지되고 있는 20% 초중반대의 그 전화 면접 지지율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의 노선을 가고 있는 분도 있죠. 그 중심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있는 겁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적어도 면접조사 말고 유선 전화 ARS 방식을 통해서는 민주당과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충돌하는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김문수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원내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있는 원내에 있는 분들은 양양자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밖에서 얘기하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원내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뭐 3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장동혁 대표의 체제가 아주 크게 흔들릴 만한 일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뭐 1월, 2월 가서도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가 변하지 않고 우리 당의 지지율도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밑으로 내려간다면 선거 못 치른다는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당장 서울시장 선거 치르는 오세훈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경고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균형추가 맞춰 있는 상태인데 균형추는 앞으로 갈수록 이 중도 외연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양양자 최고가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대표 보고 계엄 옹호 부정선거론이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옹호한 게 아니에요. 계엄에 반대 표결한 사람이에요. 다만 탄핵을 반대한 거죠. 따라서 계엄 옹호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은 황교안 대표가 탄압하고 구속영장이 되니까 이걸 같이 힘을 합쳐서 탄압 막아내자는 거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양양자 대표 공격이 아주 잘못됐고요. 또 이상하게 여론 언급할 때요. 제가 날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20몇 개 놓더라고요.
평균을 내가 저한테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예. 여론조사 사장인데 그 평균도 아니고 국민의힘 여론조사 중에 가장 나쁘게 놓은 거, 예. 가장 적게 놓은 거 들고 가지고 봐라 장동희 체제 이래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자해극을 벌이죠? 하다못해 제일 좋은 것도 뭐 오차범위 제일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안 바래도 예. 최소한 이게 평균 여론 정도 가지고 비판해야 되잖아요. 가장 나쁜 예. 안 놓은 거 있으면 그걸 꼭 들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분당 주치니까 양양대 최고처럼 이런 분들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면 이런 분들 때문에 낮은 거예요. 저 발언이 뭐 분탕치라고 표현을 지금 이게 계엄 옹호 부정선거론이 무슨 돈 되냐. 장동희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예. 부정선거를 옹호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내주시는 분이 저한테도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CATI 전화 저도 좀 면접에서는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평균적으로 21%를 지고 있고 네. ARS에서는 평균 10.6%를 지고 있어요. 아, 조사 방식에 이거 따라서. 평균을 내면은 15.2%를 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ARS를 한다고 해서 ARS를 인용한다고 해서 10% 넘게 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그 국민의힘이 실제 유권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점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서 변호사나 저나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 외연 확장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 거죠. 여기 기관에서 조사한 거를 취합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네. 그거 받는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당내 상황을 평가해 균형 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리더십 재편 가능성 요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기의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네.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경각심, 영남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바람 이런 것들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 지도부나 민심과 괴리되거나 선거 패배를 직면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 지역별로 특수한 사정을 가진 지역의 의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소위 최근에 무슨 뭐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종의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얘기들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당 내부의 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당의 지도 리더십 재편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비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데 초선 의원 일부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두 분 얘기 듣기 전에 김종부 원장은 국민의힘 이 상황 이게 리더십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은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럴 능력이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자체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 1주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었었고 그다음에 1년 이 과정 속에서 최근에 말을 하시는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상황. 이제 내년 6월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내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과 플러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냥 사과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니까 당대표를 밀어내고 비대위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어떤 엄포는 놓지만 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저는 그 실행하는 힘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버려둬요. 당 내부에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환길이 아무런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저희 규율되고 비판받고 그것을 교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지도부 체제를 바꾸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다 사퇴를 해서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린다거나 예.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서 한 7, 80명 정도가 안 된다라고 밀어붙여서 현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저는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을까? 예. 저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만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만 같았으면 진짜 우리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저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지금까지 1년 동안 봐왔던 모습을 보면 그럴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김종우 부원장이 거론한 그 두 가지 가능성, 지도부 최고위원들의 줄사퇴 이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고 하나의 가능성은 내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모인다고 하고 뭐 재선 의원들도 토론회 한다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네. 그 정도잖아요. 저도 뭐 최고위원 우리가 4명이 사퇴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최고위 구성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가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역 의원들이 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불신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여당일 때는 대통령이라는 뭐 당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영향력을 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 당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외부의 동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조기에 종식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을 때도 사실상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건데 야당이 되고 나니까 그런 동력을 외부에는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초재선 모임 또는 당내의 과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리더십과 관련해서 자꾸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예. 그러면 혹시 그게 더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최고위원 체제가 붕괴돼서 그 지도부 체제가 와야 된다? 그건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 당내에서 이런 김재섭 의원의 이런 목소리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지금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뭐 상당히 심각성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그 맨투맨으로 예. 만나면서 비판했던 분들도 다 이게 경청해서 한번 들어는 봐요, 여론을. 예. 그러나 이게 제가 보기에 뭐 지도부가 굳건하다는 거는 이제 뭐 정광희 대변도 이야기했으니까 똑같고요. 근데 의원들 분포도요. 물론 이제 그 한동훈계 포함해서 뭐 최근에 윤한홍, 뭐 주호영, 권영진 몇몇들이 좀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계 빼고 나면요. 그 비판하는 분들도 장동희 대표도 쓴소리는 하지만 그러게 대안은 없다고 그럽니다. 쓴소리 하는 거하고 지도부 물러나라, 바꾸자, 이거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초선들이 모여가지고 장동희 대표한테 좀 뭐 건의도 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 지도부를 바꾸자,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동계 한 20 몇 명 사과사 빼고는요. 빼고는 대부분은 장동혁 체제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저는 비대위 갈 가능성은 진짜 소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쿠팡에 대한 이제 청문회가 모레 있는데 여기에 김범석 실질적인 오너의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의결권의 70%를 김범석 의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김범석 의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표님한테? 지금 그렇게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안 하면 전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회사 프랑스가 체포하듯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이 계속 안 나왔다는데 글쎄요, 이게 국회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시하고 있죠. 네. 심지어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다쳐서 안 나왔다. 또 뭐 글로벌 CEO들 만나느라고 안 나왔다. 이건 뭐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쿠팡이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한 20 몇 조가 돼요. 예. 그렇게 매출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조작 문제도 있고요. 또 쿠팡은 가입은 쉬운데 탈퇴가 어렵다. 예. 이것들은 결국에는 기업이 최대한 이익을 늘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고 특히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 굉장히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라든가 이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한국 법인의 대표가 아니야. 미국 법인의 대표고 나는 바빠라고 하면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 법안 소위 정무위 소위에서도 통과됐는데 매출액의 10%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최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방위적으로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뒤에요. 가방이 간사인 민주당 김의원 의원 출연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고. 내일이요. 박미통위 위원장의 첫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통위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이제 통합하는 미디어 통신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그런 부처로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문절차 준비 중이에요? 예,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 진행 예정입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완료가 된다면 취임을 해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의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박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김종철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하루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하루 하는 걸로 하고요. 예. 혹시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 할 수도 있는 거는 여지는 열어놨는데 아직까지 뭐 이틀 하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쟁점은 좀 뭘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쟁점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보통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예정이 되면 청문 보고서를 보내고요. 채택을 하고 나면 이제 부동산 투기나 그다음에 그 여러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예. 그 박정훈 의원 정도가 문제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정치적 편향성, 뭐 이념 문제 이런 거를 좀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 얘기를 헌법학자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소신과 헌법에 따라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뭐 박정훈 의원이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얘기는 이제 헌법학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네, 부분.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방통위가 운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방통위가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역대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누구 했는지를 쭉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그럴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특보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 관련 아무런 연관성 그렇죠. 없는 사람이 네. 온 거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MBC 시절에 숱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특히 대전 MBC 재직 시절에 빵, 와인 뭐 등 포함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극단적인 의사 표시를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정당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미통위 출범 구성도 좀 궁금한데 현재 7명 중에 2명이 결정이 대통령 추천은 끝났고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17일까지 공모에 들어갔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도 추천을 상임위원 1분, 비상임위원 2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한다고 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럼 대략적으로 박미통위 출범은 예상을 좀 어느 정도? 12월 안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올해 네, 안에요? 네.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뭐 위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 박미통위 업무 보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합편성, 종편 저희 같은 종편에 대해서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네. 요거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은 편향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마 방통위가 지금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이제 재편이 됐고 업무 보고에서 방송의 공정성이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영성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좀 후순위에 밀려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방미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역할, 책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셨던 것 같고 그 질문의 연장선으로 종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로 보입니다. 사실은 예.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그런 편파 보도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신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보 네. 때부터 좀 가지고 계셨던. 많이 계셨죠. 네, 저희 2022년도부터 대장동 문제도 있었고요. 뭐 간절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숱하게 공격을 받고 했으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예.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런 맥락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대선 때 국민소통위원장 산하의 민주파출소를 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판결에 무죄가 무혐의 처분이 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됐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강주는 북한 소행이다. 강주 5.18은 북한 소행이다.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했다. 그리고 중국 선언인데요. 그게 이제 오래전 2016년인가 17년도에 이제 중국 선원들이 붙잡힌 사진을 마치 선관위 직원 또는 선관위가 연루된 것처럼 포장해서 보도가 된 언론사가 있었고 그게 유튜브에 재생산이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허위 정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침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당해서 구성을 해서 한 4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법조인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등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 12월 10일 날 가방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문제는 어쨌든 AI로 생성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허위 정보가 많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방미통위에서 보다 더 밀도 있는 검토를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있고 저희가 이제 법안은 저희 차원에서 통과됐고 곧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전체의 상정을 할 거고요. 아마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또 24시간 지연하고 난 뒤면 아마 12월 달 안에 그 법도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어제 노정면 의원이 설명을 좀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게 그거를 허위 정보라고 보는 기준이 명확히 있는 거죠. 고의성? 네, 그렇습니다. 고의성, 그다음에 반복성. 분명하게 불법한 정보라는 것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공통 분모로 있을 때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 이제 가는 건데요. 그것 역시도 전략적으로 이 소송을 해서 침해를 한다고 치면 법원에서 60일 안에 판단을 내려서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또 이중 장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허위 정보를 내면 뭐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이 허위인 걸 알면서도 그걸 내보냈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좀 우려될 거라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자유라는 형태가 방임일 수도 있고요. 자유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 예술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제문에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풍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열차를 이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게시를 못하게 한다거나
풍자 패러디 같은 경우를 다 막았던 정부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예, 자유 예. 영역을 침해하는 일을 정부에서 했는데 풍자나 패러디는 제외됐고요. 사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됨으로 인해서 방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매우 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유튜브 상에서 알고리즘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네. 것들도 사실은 그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그런 사회적 소위 이 정보로부터 소외계층이 또 많은 고통을 겪는 건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유튜브 상으로 굉장히 노출이 과다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 규제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자율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편집해서 특별하게 유통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지 예. 전체를 다 문제 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2022년도에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해서 2인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법정 제재를 가했던 이런 정부의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규제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번 법의 정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중요한 사안이 과방의 쿠팡 문제인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범석 의장도 안 나온다고 하고 전 대표들도 안 나온다고 하면 박대석, 충분해. 강한승 3명 다 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유가 예.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이제 박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했고 강한승 전 대표는 본인이 역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범석 대표는 사실은 권한이 한 75%의 그 쿠팡을 거의 자주제하는 그렇죠. 사람인데요.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시민권을 얻었어요. 근데 170개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이제 패널들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40조를 한국에서 벌고 있습니다. 예. 쿠팡의 수익의 90%를 한국에서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70만 명의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예. 근데 초기에 노출이라는 단어를 5번에 걸쳐서 쓰면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느 통신사나 카드사나 이런 그 문제가 생기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과 배상을 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예. 입장을 밝히는데 유독히 쿠팡만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방위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야당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청문회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증감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과정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국정조사요? 네. 김범석 의장이 저렇게 버티면은 과방위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데려오거나 할 수 있는 국정조사는 강제 사항이 있습니다. 아, 국정조사가 시행이 되게 네, 되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 국정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시한안을 보고 계신다는 예, 말씀. 그래서 지금 박대석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또 도망간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끝날 문제도 그렇죠. 아니고 왜냐하면 네. 언론에 비밀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관을 통해서 로비를 해서 이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흔적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예.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쿠팡이 저희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 소관 업무도 있습니다. 근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그 차원의 정무위도 좀 열어서 속 시원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고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라는 이런 천민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또 예. 글로벌 기업이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는 미국이나 대만에서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보 보안을 강화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유출되지 않는 제동 장치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40조를 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득만 보고 투자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온당하게 와서 그렇죠. 입장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모레 청문회 네, 거죠? 일단 하고 고발 조치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